노인네들은 얼른 죽어야지. 괜히 질질 끌어봤자. 며느리의 통화, 그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웃는 얼굴이 이젠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 등급 신청 김말순. 제 이름에 언제부터 등급이 매겨져 있던 걸까요? 그 순간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올해 78살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떴고 지금은 외아들 부부가 가까이 살아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쯤 되면 어지간한 건 다 내려놓고 사는 법이죠.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일도 그냥 흘려보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별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부쩍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리고 며느리의 태도. 전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애써 무시했는데 며칠 전 어느 날 그 말이 제 귀에 확실하게 들어오고 말았어요. 우리 집 노인네도 얼른 죽어야지.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웃으면서 제게 말 건네던 그 며느리가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게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뭔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 참고 웃으며 넘겨온 것들, 그게 정말 옳은 거였을까?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결심과 관련된 저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며칠 전, 그날도 저는 늘 하던 대로 며느리 소정이가 만든 반찬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트표, 김치 몇 조각, 전자레인지에 데운 반찬이었지만요. 아들 경수는 바쁘단 말만 반복하고 며느리는 날 볼 때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하고 웃긴 웃는데 그 웃음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세탁기를 돌리고 나와서 잠깐 현관 앞에 앉아 다리나 좀 쉬려고 했어요. 아파트 복도 쪽은 방음이 잘 안 돼서 옆집 소리도 들리는데 마침 소정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죠. 근데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해. 시어머니가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요양원 보낼까 했더니 아유, 재산도 없어 뭐하러 돈 써.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시다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빨리. 뭐라고? 한 단어가 정확히 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문장의 흐름, 말투, 그 한숨. 그건 너무 분명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였는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찾아왔는데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하며 싱긋 웃는데 그 웃음이 왜 이렇게 낯설던지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애들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엔 반찬을 2통이나 가져다 주더군요.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요즘 속 괜찮으시죠? 말투 하나, 눈빛 하나도 어찌나 공들인 연기처럼 느껴지던지요. 그냥 가슴 속 어딘가가 말라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남편 명의의 오래된 토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시골 외딴 땅 문서였죠.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제 명의로 돌려준 그 따강.
그동안은 그냥 묻어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말로 찔리면 무언가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일부러 소정이 있는 앞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은행 맞죠? 예, 상속 관련 문의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네, 오래전에 돌아가신 남편 재산인데요. 아직 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요. 아무 일 아닌 듯 전화를 끊고 보니 소정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군요. 그 순간 확신했죠. 저 아이는 내가 가진 게 뭐라도 있나 싶어서 벌써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요. 아들한테도 괜히 툭 던지듯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생각보다 나한테 재산을 많이 남겼더라. 경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있던 며느리도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군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보험회사였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장기 요양보험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김말순 고객님 본인 맞으실까요? 혹시 요양원 입소 의향이 있으실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요양원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왜지? 대체 누가? 그 순간 모든 게 전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막말, 갑작스러운 웃음, 재산 이야기에 민감해진 반응, 보험회사까지. 저 애는 벌써부터 저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제 방식대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뒤로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론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의심과 불신이 쌓여갔지요. 소정이는 여전히 웃으며 문을 열고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하며 반찬을 건넸습니다. 그 웃음이, 그 말투가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의 눈빛 하나, 말끝 하나에도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시죠? 혹시 어지럽거나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말들을 건네는 며느리. 이전엔 관심이라 여겼던 말들이 이제는 감시 같았습니다. 그 무렵 아들 경수가 혼자 집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주고 앉았더니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요즘 집에 자주 혼자 계시잖아요. 혹시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말만 하세요. 엄마, 혹시 예전에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서류 같은 거 아직 정리 안 된 거 있어요? 아직 정리 안 된 거 있어요? 보험이라든지 뭐 통장 관련된 거라든지. 처음엔 그냥 아들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근데 말투가 뭔가 확인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순간 얼마 전 제가 일부러 꺼내놨던 오래된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걸 보고 무언가 느낀 걸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제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긁으며 말하더군요. 아니, 그냥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도와드릴 게 있는지 해서.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무언가 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남긴 게 뭐 있나 보자는 걸까. 며칠 뒤 며느리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아버님 안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쪽 공부도 조금 해서 그런데요. 어머님처럼 혼자 계신 분들이 같이 지내는 생활지원센터 같은 곳도 잘 돼 있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우실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혹시 그런 데 관심 있으시면
제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진 않았지만 그 말은 뼈에 사무치도록 들렸습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끝에 담긴 속마음이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는요. 며칠 뒤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 소정이 거실 탁자에 두고 간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 관련 상담 김말순, 신청인, 며느리 박소정,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메모지를 다시 그 자리에 조용히 놓고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이번 제사도 어머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제가 챙길게요. 그 말을 들으며 국물 한 숟갈 떠봤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 안 가득 미지근한 국물 맛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저 아이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나는 이제 그 애들에겐 뺏을 것만 남은 존재인 걸까? 그렇게 한참을 거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문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정이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띠고는 어머님, 입맛 없으시다길래 부드러운 반찬 좀 해봤어요. 라며 조심스레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예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소정이는 자주 제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마음이 자꾸 쓰여서요. 혼자 계시는 모습 보면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 말에 마음 한편이 조금 놓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경수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혹시라도 심심하시거나 외로우시면 언제든 우리 집에 좀 올라오세요. 방 비워둘게요. 그런 말 얼마 만에 듣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 이 아이들도 그동안 너무 바빴던 거겠지. 내가 괜히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한 건가. 잠시나마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소정이가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데가 있어서요. 날씨도 좋고 산책도 좀 하실 겸 같이 가보실래요? 그날따라 기분도 무기력하고 외출도 나쁘지 않아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깔끔하고 조용한 건물. 입구엔 복지지원센터라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상담만 받아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해놨대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소정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환한 복도와 차분한 안내 데스크. 생각보다 너무도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직원들도 정중했고 시설도 최신식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요양원이 아니라 정말 호텔 같기도 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이분이 아직 혼자 살 수 있는 상태인가요? 를 점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소정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은 상담만 받아보는 거니까요. 혹시 마음에 드시면 저희가 천천히 준비해도 되고요. 절대 강요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이 편안하셨으면 해서. 그 순간 뒷목이 싸늘했습니다.
준비해도 된다는 말, 천천히라는 단어. 그 모든 말들이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며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찮다. 저 애들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래, 혼자 늙어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혹시 나중을 위해 알아본 걸 수도 있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떨렸습니다. 낯선 곳에 데려가져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우연히 듣게 된 소정의 또 다른 통화. 그날은 소정이 현관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소정의 목소리가 문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응, 등급은 안 나왔는데 거기 센터에서 입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지금이 타이밍이야. 더 늦으면 모르거든. 경수 오빠도 이번 기회엔 확실히 마음 정한 것 같고. 아, 근데 아직 몰라. 시어머니가 자꾸 눈치채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입소, 등급, 타이밍.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들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앉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이 말라붙었고 심장이 둔하게 뛰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소정이는. 그런 애 아니야. 스스로를 몇 번이나 부정해 보려 했지만 제 귓가에는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소정이도 경수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웠고 저 역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오해였을 수도 있어. 요즘 애들은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마트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 경수 초등학교 동창 엄마이자 오래 알고 지낸 윤정 씨였습니다. 말순 언니 여기서 뵈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지난번에 며느님이랑 같이 오셨을 때는 좀 피곤해 보이시더니 응, 소정이랑 내가 언제 같이 왔었지? A생활센터 상담 받으러 오신 날이요. 저기 옆 동인데 우리 아는 직원이 있어서 얘기 들었거든요. 요즘은 요양 등급도 미리미리 신청들 하더라고요. 언니는 벌써 다 해놓으셨다면서.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툭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해? 에이, 몰랐어요. 며느님이 신청자 명의로 다 접수하셨다던데.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마음 정하셨나 보다 했죠. 윤정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웃음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 부부가 함께 왔을 때 일부러 식탁에 앉아 묻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요양원도 참 좋아졌나 보더라. 다들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 소정의 젓가락이 살짝 멈추었습니다. 경수는 시선을 피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소정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게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담받았던 거요. 아직 아무것도 정한 건 아니고요. 그 말투. 그 아직이라는 말. 이미 무언가 시작되었음을 스스로 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그 순간에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괜히 부담 느끼지 말고 나중에 혼자 계시기 힘들면 그런데도 한 번쯤 생각해봐요. 거기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대놓고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아직 두 발로 걷고 내 밥을 챙기고 생각도 멀쩡한데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내가 정리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소정의 방에서 우연히 태블릿 화면이 켜진 상태로 놓여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름이 낯익은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초기 요양 입소 계획안, 보호자 요청. 초기 입소 계획안과 보호자 요청? 어느 하나 제가 요청한 적도, 입소를 결정한 적도 없는데,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정 무렵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걸 보며 가슴 안이 싸늘해지는 느낌을 참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멀쩡한 내가 저 애들한텐 이제 요양원으로 옮겨야 할 짐이 된 건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날 밀어넣겠구나. 며칠 뒤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좀 계세요. 나랑 소정이랑 같이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무심한 말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 저는 조용히 그래, 알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두 사람은 약속한 시간보다 이르게 도착했습니다. 소정은 예의 바른 표정으로 문 앞에서부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어떠세요? 지난번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죠? 경수는 손에 뭔가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소정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가 좀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처럼 혼자 지내시는 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저는 조용히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소정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공손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는 옆에서 눈치를 보듯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생활센터 있잖아. 거기 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환경도 괜찮고. 엄마, 또래 분들도 많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구나. 마치 대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머님 명의로 요양등급 신청을 해뒀어요. 아,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실까봐 미리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리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신청한 적도 없고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걸 왜 며느리가 해? 소정이 당황한 듯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경수는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만약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내가 지금 몸도 마음도 멀쩡한데 누구 맘대로 신청해? 혹시 그 다음은 요양원 계약이야? 경수의 입이 굳었습니다. 소정은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미리 준비만 해두자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준비. 지금은 말이 멀쩡해도 곧 정신이 흐릿해질 예정자인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뭔가를 잃은 건 맞지만 아직 정신은 안 잃었어. 내가 뭘 결정하고 어디에 있을지는 내가 정해. 남이 내 미래를 대신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경수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우리가 다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저는 그제야 경수를 바라보며 또렷이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요양등급 신청서에
내 인감도장 흉내 낸 도장을 찍을까? 그거 소정이 네가 한 거지. 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고 시선은 자꾸 다른 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를 위한다는 말은 결국 다 포장이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제가 가진 것들을 제가 판단하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저를 걱정한 게 아니라 제 뒷정리를 서둘렀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생각이 정리된 마음으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정이나 경수와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전화를 먼저 걸지도 않았고 일부러 문자에도 답을 늦게 했습니다. 한 번은 소정이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을 때 저는 현관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니 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짧고 건조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연락이 안 돼?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지? 저는 짧게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수가 꺼낸 다음 말은 이랬습니다. 그럼 저번에 이야기했던 센터 쪽은 한 번쯤 보러 가는 게 어때? 소정이랑도 얘기 좀 해보고 너무 예민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수가 퇴근한 시간에 맞춰 아들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자 멀리서 경수와 소정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소정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마침 거리가 조용해서 그녀의 말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아직은 혼자 계시는데요. 근데 저희가 곧 등급 판정 결과만 나오면 바로 절차 들어가려고요. 네. 서류는 제가 이미 정리해 놨어요. 신청인은 접수됐고요. 네. 아들 쪽 동의도 다 받아놨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녀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만 나오면 바로 절차.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제 거취를 결정해 두었고 제가 모르는 사이 저는 보낼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천 조각을 꽉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앨범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요양 등급 신청서나 관련 서류 위조나 대리 신청 같은 일도 종종 있나요? 상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되면 불법이에요. 서명 대조나 통화 기록, 진술 같은 걸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요양 등급 신청일, 서류 복사본 요청, 주민센터 일정, 그리고 내 재산 목록 따로 정리하기.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수첩을 늘 옆에 두고 다녔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무엇을 꺼냈고, 어떤 눈빛을 보였는지까지.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정리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저항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쯤엔 저희랑 가까운 곳으로 옮기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 좀 해보고 있어. 대신 결정은 내가 직접 할게. 언제, 어디로, 누구랑 어떻게 지낼지. 그건 내 몫이니까. 소정의 웃음은 살짝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움직일 차례라는 거요.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가 웃는 얼굴로 반찬을 내미는 순간에도 아들이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커피를 내밀 때에도 제 속마음 하나 들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평온한 얼굴로 조곤조곤 말을 건넸습니다. 소정아, 요즘엔 요양원도 참 좋아졌다고 하더라. 내가 알아봤던 데는 어땠니? 경수야, 지난번에 말한 아버지 서류 말인데 엄마가 정리 좀 해봤다. 시간 날 때 봐라. 저는 속으로 그들의 반응을 천천히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서랍 안엔 새로 만든 문서 폴더가 하나 생겼고 그 안엔 제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 결과표, 아버지 유산 관련 서류, 그리고 제 명의 통장 복사본까지 차곡차곡 정리되어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소정이의 표정이 자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어머님, 요즘 괜찮으시죠? 하던 그녀가 이젠 묘하게 말을 줄이고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사는 게 좋아. 정리된 공간에서 내 템포대로 사는 게 편해. 그 말에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분명한 당혹감을 읽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가만히 상담을 받는 척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요양 관련 그런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호자 요청으로도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제한 요청서를 써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멀쩡해. 몸도 마음도 다 멀쩡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면 결국 나를 어떻게든 옮기려는 그 애들의 뜻대로 될지도 모르겠지. 그날 밤 저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 경수의 아기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일기장까지 하나씩 꺼내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 모든 건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 장에 새 제목을 써 넣었습니다. 경수와 소정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들.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누구를 공격하려는 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삶을 나 스스로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이었어요. 단지 제가 살아온 삶을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지금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판단되고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용하고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해둔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잡채해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정아, 앉아서 이거 좀 보자.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저는 미리 복사해둔 요양 등급 신청서 사본을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신청된 거야. 신청인 이름은 내 이름이더라.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진 얼굴에서 며느리는 억지로 당황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건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제가 걱정돼서.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신청을 했니? 누가 너더러 그렇게 해달랬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기록해둔 수첩의 일부 복사본, 며느리와 아들의 발언 녹취록, 그리고 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혹시나 해서 정리해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동의도 없이 시설에 보내겠다고 할 줄은 몰랐거든.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렸습니다. 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나 몰래 내 재산 확인하던 건 어떻게 설명할래? 경수가 와서 보험 서류 물어보던 건 너랑 상의한 거 아니었니? 그제야 소정의 얼굴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녀는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혹시라도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 저희도 너무 당황할까봐 준비 차원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준비하고 정리하면 안 되는 거야, 소정아. 나는 아직 멀쩡히 밥도 해 먹고, 목욕도 혼자 하고, 장도 보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으로 정리를 시작했지.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저 멍하니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경수 앞으로 내가 직접 정리해둔 문서야. 집은 더 이상 너희 몫이 아니야. 내 앞으로 되어 있던 그 집은 평생 외로운 어른들 도우려 만든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내 삶은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내 마지막 선택이야. 소정의 얼굴이 확 굳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누굴 믿고 못 믿고는 이젠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날 믿지 않았듯이 나도 너희를 믿지 않기로 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경수가 들어섰습니다. 소정의 표정을 본 그는 뭔가 낌새를 차린 듯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수야, 내가 더는 너희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내 재산과 내 인생은 내가 정리할게. 너희가 아니라. 경수는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고, 소정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제 집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밖부터 봅니다. 햇살이 들어오는지, 바람은 어떤지, 오늘은 뭘 먹을지. 그렇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젠 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경수와 소정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게 잘해주던 옆집 김 여사님은 요즘 같이 운동도 하고 시장도 같이 봅니다. 언니, 내가 멸치 좀 많이 샀는데 나눠 드릴게요. 내가 된장국 끓였는데 한 그릇 드릴까요? 그런 말들이 요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애들이 나 몰라라 한다며 서운해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요. 그 어떤 제도나 가족도 내가 먼저 사람답게 살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결국은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걸요. 요즘 저는 집 안에 작은 달력을 걸어두고 그날 있었던 좋은 일 하나씩을 적어봅니다. 김 여사랑 바다 보러 다녀옴. 시장 할머니가 깨십 더 주심. 텃밭 상추가 첫 잎을 냄.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이제는 제일 큰 기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수에게서 조심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언제 한번 얼굴 뵈러 가도 될까? 저는 잠시 웃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올 땐 내 마음만은 정직하게 가져와라. 그 말에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어쩌면 그 아이도 이제야 뭔가를 느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나이 든다는 건 서서히 정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들면 이젠 내리막길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오히려 제 인생이 조금씩 오르막으로 바뀌고 있는 느낌입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처럼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치워질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당신 삶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